먼저 첫 번째 순서로 우리 백경현 교수님께서 양자 정보란 비트에서 큐비트로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융합과학기술원의 백경현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제가 어떻게 보면 내가 학부 때 알았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한번 대중분들께 그리고 학생분들께 좀 알려드리고 싶다라는 차원에서 발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에서 큐비트로라고 하는 개념이 진짜 비트에서 큐비트로면 뭐가 되지? 라고 하는 질문 자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실제 이제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존에 이제 많은 히스토리를 가지지만 오늘 이제 시간상 그런 것들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핵심적으로는 이제 가장 다른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중첩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생각했던 개념들이 이제 양자화되었다. 사실 양자화라고 하면은 그냥 뭐지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광자라고 하는 것도 우린 지금 광자라고 해서 자라고 하는 입자라고 하는 개념이 붙잖아요. 근데 그건 빛이었던 거죠. 사실 그때는. 그래서 그런 빛이 이제 양자화가 되게 되면 굉장히 이제 혼란이 오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이 중첩원리라고 하는 거, 슈퍼포지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일상에서 많이 이제 체감할 수 있는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빛은 사실은 중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빛 그리고 파동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자주 보잖아요. 그리고 실제 요즘에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이 중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첩은 상쇄 간섭과 보강 간섭을 하게 되는데 노이즈 캔슬링은 그걸 이제 상쇄 간섭을 일으켜서 마치 소리가 안 들리는 것처럼 음파를 없애는 거죠. 그럼 중첩 자체는 사실은 놀라운 개념은 아니었어요. 이렇게 물결파가 가서 서로 이제 보강 간섭 그리고 상쇄 간섭을 하는 이런 간섭을 하면서 이런 패턴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건 기존에 잘 알려져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반면에 어떤 입자라고 한다면은 이 입자는 이 위에 있는 수닷을 지나면 여기 어딘가에 이제 분명히 이렇게 빛을 저희가 이제 확인할 수 있고 또 아래를 지났으면 이 아래에 빛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당구공이라고 생각하면 당구공은 여기서 입사했을 때 분명히 여길 지나면 얘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여기 어딘가에서 찍히는 경우의 수가 되겠죠. 요 가운데에서 찍히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제 양자역학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그러니까 양자역학에서 이 더블 슬릿 실험이 주는 의미는 심지어 이렇게 당구공 하나를 우리가 보내도 당구공이 이렇게 가운데 찍힐 수 있다는 거예요. 당구공을 하나를 보냈는데 사실은 이 중첩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서 생각할 때에는 여기 있는 파동이 있고 그리고 여기 있는 파동이 있고 그 둘이 간섭한다고 이제 생각했거든요. 그럼 이제 당연히 자연스럽죠. 근데 지금은 당구공처럼 입자 하나를 입사시키는 거예요. 당구공을 하나 입사시키면 여기 간에는 분명히 여기 찍힐 거고 여기 간에는 분명 여기 찍힐 건데 신기하게도 마치 얘가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었고 그 둘이 간섭을 일으킨 것처럼 이런 패턴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쏘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쏘면은 여러 번 쏘게 되면 이런 패턴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실제 이게 실험 결과인데 저렇게 몇 개 쐈을 때는 사실 패턴이 잘 안 보이죠. 근데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이런 간섭 무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은 빛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현상을 일으켰다고 하면 놀랍지 않았어요. 근데 실제 이 실험은 전자를 사용한 건데 전자는 그 당시에도 입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인식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전자도
전자를 저렇게 하나씩 하나씩 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패턴이 만들어진다는 건 입자라고 알고 있던 전자가 어떻게 중첩을 해서 간섭 무늬를 만들지? 이런 질문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떤 상태, 그러니까 상태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는 물리적인 상태일 수도 있고 어떤 양자화되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로 가는 상태와 아래로 가는 상태, 이 두 가지의 상태가 양자적으로 중첩되어 있구나라고 해석을 해야만, 그렇게 해석하기 싫었는데 해석을 해야만 이게 설명이 되는 상황이 왔던 거죠.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 되게 불편해 하십니다. 왜냐하면 물리학자들은 기존에 우리가 이것들을 명확하게 기술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동시에 있을 수 있지? 우리의 인식으로는 상상하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사고 실험이 이제 슈레딩거의 고양이인데 이 원자가 붕괴되는 거는 사실 양자적으로 해석이 돼야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거기까지는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원자가 붕괴되면 그 붕괴됐다는 사실을 측정을 하고 그 측정된 결과로 이 독극물을 깨는 요걸 이제 상상을 한 거죠. 실제 만든 건 아니고. 그러면은 이 독극물이 깨지는 경우도 양자 중첩이 되어 있는 건가? 그럼 이 독극물이 깨지는 게 양자 중첩되어 있으면 고양이는 여기서 살고 죽음이 중첩되어 있는 건가? 이런 질문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사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건 이런 양자역학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이해했기 때문에 사실 할 수 있는 질문이었거든요. 그리고 아인슈타인도 누구보다 양자역학을 잘 이해했기 때문에 저 달이 그러면 우리가 양자적으로 있을 수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측정하기 전에 모르는 건가? 라는 어떤 질문들을 이제 남겼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양자역학이 1900년대 초반에 태동을 시작했는데 실제 그 양자역학이 지금처럼 그냥 받아들여지는 그러니까 받아들여졌다는 게 다 이제 끝났다는 건 아니고 인식의 전환인 거죠. 양자역학이 일단 실험적으로 너무 잘 맞고 틀리진 않았다. 그럼 이걸 갖고 이제 뭘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인식의 전환이 이뤄지게 된 게 한 거의 이제 100년의 시간 동안에 이런 인식의 전환을 할 수 있도록 뭔가 일들이 있었던 거죠. 사건들이. 그래서 아인슈타인도 이제 그 당시에는 이거 양자역학이 틀렸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EPR 패러독스라고 하는 걸 만들었고, 사실 그 개념을 존 스튜어트 벨이 이제 과학적으로 반증할 수 있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22년도에는 그 벨 시오렘을 실험적으로 증명한 분들이 이제 노벨 물리학상을 이제 받으셨고요. 그리고 사실 이것들이 양자역학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불편한 사실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uncertainty principle이에요. 그러니까 불확정성의 원리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불확정성의 원리라고 함은 원래 이제 물리학자들이 하는 거는 뭐였냐면 여기에 물체가 하나 있다. 그리고 내가 이걸 어디에 던졌다라고 하면 이 던지는 순간에 이 위치와 속도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것만 알면 얘가 1초 뒤, 2초 뒤, 3초 뒤에 얘가 어떻게 운동할까에 대해서 물리학자들은 100% 이해할 수 있다, 예측할 수 있다라고 이해했어요. 다만 우리가 그거에 대한 정보가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지, 우리가 이거에 대한 정보만 정확히 알면 정확히 알 수 있고 알 수만 있으면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양자역학에서는 그 전제 조건이 부정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있을 때 이 물체의 위치와 모멘텀이 정확히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정확하게 정의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항상 어느 정도의 불확정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게 돼요. 그것들 중에 이제 개념 중에 하나가 이제 에러라고 하는 개념과 디스터번스, 교란에 대한 그런 개념인데
여기 어떤 입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떤 입자가 이 위치에 정지되어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거에 대한 정보를 빼내기 위해서 이렇게 빛을 이용해 가지고 얘가 어느 위치에 반사되어 오는 이 정보를 가지고서 이 입자의 위치 정보를 빼내게 됩니다. 근데 이 빛이라고 하는 거는 양자역학에서는 이 진동수에 비례해 가지고 에너지가 정의되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 멈춰져 있는 물체를 측정하기 위해서 다른 당구공을 때렸더니 얘의 위치는 정확히 알면 알수록 이 측정 후에 얘의 초기 상태는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게 사실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우리가 목욕탕에 물의 온도를 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목욕탕에 물이 가득하면은 온도계를 넣어서 잴 수 있겠죠. 근데 물이 만약에 한 방울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온도를 재는 순간에 얘의 물방울의 온도가 변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측정 자체도 어렵지만 측정 후에 초기 상태의 물방울이 갖고 있는 온도는 변한다는 거죠. 인터랙션을 통해서. 예, 근데 이제 요 예제가 우리의 인식론 자체에서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상상할 수 있는 건 양자역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다른 개념이지만 접근적으로, 논리적으로는 약간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실제 양자 상태는 근본적으로 이런 양자 중첩적으로 정의되어 있고, 예, 양자역학에서는 우리가 측정을 하면 할수록 그것이 항상 그 측정 후에 초기 상태의 정보를 잃어버린다. 이런 디스터번스에 대한 개념이 이제 하이젠버그가 처음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는 예제 중에 하나가, 재미있는 예제 중에 하나가 이 스핀이라고 하는 거를 측정하는 거였어요. 사실 이 스핀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구가 자전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전을 하면서 얘 N극과 S극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스핀이라고 하는 거를 이런 하나의 자석들이라고 이제 상상을 하는 거죠. 그럼 상상을 했을 때 여기에 이제 N극과 S극으로 되어 있는 어떤 이 공간을 지나게 되면은 이 스핀들의 방향에 따라서 얘가 N극으로 되어 있으면 N극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이쪽으로 갈 거고요. S극으로 되어 있었으면 이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만약에 이렇게 누워 있으면 어떻게 되냐? 누워 있으면 이렇게 했던 애보다는 인터랙션을 덜해서 여기 어딘가에 찍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스핀을 랜덤하게 막 만들면 우리가 기대하는, 예상하는 결과는 사실 이런 패턴일 거예요. 근데 실제 양자역학에서 기술하는 거는 이 스핀이란 것도 양자화되어 있어서 업 또는 다운으로, 그러니까 양자가 N극과 S극이 위 아래로 둘 중에 어떤 상태로 프로젝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측정 후에는 이 방향으로 측정을 하게 되면 업 혹은 다운으로 이 두 가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이제 고전역학적으로 우리가 상상했을 때는 예상할 수 없는 결과였어요. 근데 또 더 신기한 거는 이걸 이제 연속적으로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Z축으로 우리가 측정을 했다라고 하면은 Z축에 대한 결과를 통해서 업과 다운이 결정되겠죠. 양자역학에 따르면. 그러면 이제 다운인 친구들은 다 버리고 업인 스핀들만 다시 측정을 하는 거예요. 지축 방향으로. 그러면 얘는 업을 다시 지축 방향으로 측정을 했으니까 당연히 지축 방향의 업이 나오겠죠, 그렇죠? 이거는 논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건 지축 방향으로 우리가 측정을 해서 얻은 두 가지 업 다운 중에 업을 우리가 선택을 해서 다음엔 이제 지축이 아니고 X축으로 측정을 했어요. X축을 측정을 하면은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측정을 할 때 지축이 있고 X축 측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X축 입장에서 얘는 누워 있는 애예요. 누워 있다는 얘기는 다 누워 있기 때문에 생각해 보시면은 어딘가에 그냥 다 누워 있는 애가 왔으니까 어딘가에 그냥 하나가 찍히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역시 X축에서도 업, 다운으로 두 가지 중에 하나로 프로젝션이 된다. 이것도 이제 양자화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할 수 없었던 결과가 돼요. 근데 이제 또 신기한 거는 거기에다가 이 결과 중에 또 X축의 업인 상태들만 모아서 G축으로 또 측정을 합니다. 그럼 G축으로 측정을 하면 다시 또 G축 방향에서 또 X축은 또 누워 있는 애잖아요. 누워 있는 애인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근데 사실 또 생각해 보면 처음에 G축 방향으로 플러스인 애들만 왔잖아요. 근데 다시 측정하면은 얘는 G축 업이었는데 중간에 X축으로 측정을 한번 하고 오니까 얘는 다시 업다운이 공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로 우리가 사실 이거는 클래시컬하게 예상할 수 있는 결과와 굉장히 다른 결과인데 실제 실험은 이렇게 나타나고요. 실제 실험을 하면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해석을 위해서 이 실험을 해석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툴을 우리가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역학은 어떻게 보면 실험 결과가 있고 그 실험 결과를 해석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도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의미는 한쪽 방향으로 측정을 했을 때 G축과 X축은 사실 이제 상보적인 그 개념이 있어서 G축 방향에 측정을 하면 X축에 대한 정보가 사라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uncertainty principle처럼 X축 측정을 하면 G축의 정보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질적으로 양자역학이 갖고 있는 아주 물리적으로 이제 가정되어 있는 엑시옴, 그러니까 뭔가 이제 가정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물리적인 이제 컨스트레인트입니다. 조건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양자역학을 그래 알았어요. 받아들였어. 양자 중첩까지는 받아들였어.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양자 중첩을 받아들이면 이 두 가지 파티클이 존재할 때 그럼 얘네 둘이 얽혀 있을 수도 있겠는데 양자 중첩적으로 이게 말이 되는 거야? 라고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을 게 많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아까 스핀으로 설명을 드렸으니까 스핀이라고 하면 이 스핀도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자 중첩 상태로 존재할 수 있고, 양자 중첩 상태라고 함은 이런 업다운과 다운업이 이제 공존하는 양자 중첩적으로 공존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는 아까 슈레딩거의 고양이 말씀도 드렸고 사실 그 하이젠버그의 그 마이크로스코프 그 얘기도 드렸고 그리고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EPR 패러독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이런 논의들은 그 전에는 논리적으로 슈레딩거 고양이 하면은 뭔가 양자역학이 불완전성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란 뉘앙스는 얻는데 실험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었어요. 근데 사실 이 과학 철학 쪽에서 보면 과학적 명제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것도 생각해 보면 과학적 명제는 반증 가능해야 된다. 그러니까 즉 예를 들어서 귀신이 있는가, 신은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이거는 과학적 명제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증 가능함이라 함은 정확한 그 명제를 통해서 우리가 실험적으로 이것의 참 거짓을 우리가 구분지을 수 있고 그리고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이걸 반복 실험을 하면은 그 결과가 항상 같은 결과를 예측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슈레딩거의 고양이는 과학적 명제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거죠. 그 실험에 대한 구현을 하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참 거짓을 나눌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어려운데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렇게 과학적 명제는 반증 가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칼 포퍼가 대표적으로 얘기를 했었고, 사실 이런 인식이 변한 게 1900년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과학적 명제란 무엇인가라는 게 지금은 좀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과학적 발견의 논리라고 하는 이 개념이 어떻게 보면은 이 당시에 양자역학도 그래, 반증 가능하게 우리가 양자역학이 진짜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봐야겠다라고 이제 해서 만들어진 게 벨의 정리인 거죠. 벨의 정리는 네,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시간 관계상 일단 요 디테일한 거는 조금은 빼고 넘어갈게요. 디테일한 거는 조금 빼고 이제 개념을 드리면 그냥 요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이 실험에 대한 요 시나리오는 뭐냐면 앨리스와 밥이 A, B가 이렇게 스핀, 아까 스핀을 말씀드렸으니까 스핀 같은 거를 멀리 각각 나눠 갖고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것들을 이쪽은 G축과 X축, 그리고 이거는 45도 방향으로 틀어진 측정 방향으로 우리가 랜덤하게 측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랜덤하다는 얘기는 밥 입장에서는 앨리스가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그냥 B0와 B1을 랜덤하게 선택해서 측정하는 거예요. 뭐 앨리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이렇게 측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결과적으로 얻는 건 뭐냐면 이렇게 조인트 프로버빌리티 디스트리뷰션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앨리스와 밥이 측정을 했을 때 앨리스와 밥의 측정 방향, 측정 장치 세팅을 이렇게 가정했을 때 그것이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 그러니까 결과값인 거죠. 이것들을 우리가 확률 분포로 나타내게 되면 사실 이 확률 분포는 수학적으로는 그냥 더하면 1이다. 그러니까 이거 다 더하면 아웃컴들에 대해서 결과값에 대해서 다 더하면 1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건 다 확률 분포로 할 수 있어요. 근데 물리에서는 어떤 가정을 했냐면 앨리스와 밥이 멀리 떨어져 있고 그래서 서로 정보를 나눠 가질 수 없는,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우리가 정보를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이제 불가능하다라고 한 의미에서 이 로컬이라고 하는 의미를 써요. 로컬은 그래서 국소적이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국소적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수학적으로 쓰게 되면 뭐냐면 앨리스가 측정한 결과와 밥이 측정한 결과는 독립사건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그냥 곱으로 쓰여져 있는 거죠. 또 이제 물리에서 우리가 가정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실제론이에요.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걸 가정을 해요. 리얼리즘을 가정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측정하기 전에 이것이 내가 비록 얘를 측정하진 않았지만 측정 전에 있는 이미 정해져 있던, 다만 우리가 이거를 측정을 통해서 블랙박스를 까서 열어봤을 뿐이지 이 측정 결과는 이미 그 전에 결정되어 있다라는 측면에서 실제적이다라는 걸 씁니다. 그럼 이 실제적이다라는 것을 수학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히든 베리어블이 있다. 그러니까 뭔진 모르겠는데 어떤 이 결과를 결정하는 히든 베리어블이 있고 숨겨진 변수가 있고 그 숨겨진 변수만 알면, 우린 모르지만 알면 이 결과값을 예측할 수 있도록 이 확률 분포는 이렇게 쓰여질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쓰여질 수 있는 확률 분포는 로컬리티와 리얼리즘을 동시에 만족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쓰여진 확률 분포를 가지고서 저희가 계산을 해보면 이 확률 분포는 결과값이 항상 지금 이 식을 가지고서 우리가 계산해보면 이 값이 2보다 클 수 없다 라고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근데 양자역학을 만약에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양자역학, 양자 얽힘과 이걸 받아들인다면 이것은 2보다 큰 값, 2루트 2라고 하는 값까지 가질 수 있어요. 최대.
그럼 이 루트 2는 뭐냐면 얘가 루트 2가 1.4인가요? 그럴 거예요. 그러면 얘는 적어도 2보단 큰 거죠.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는 그 전까지는 뭔진 모르겠지만 일단 모르겠고 확률 분포를 측정한 다음에 이거 계산해서 얘가 2보다 큰지 아닌지만 판단하면 이 양자역학이 실제론과 국소성을 가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참 거짓을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실험을 한 게 그 22년도에 노벨상을 받은 그런 알랑 아스펙이나 그런 클라우저 그리고 안톤 자일링거 같은 분들이 이런 벨 시오렘을 증명하는 데 기여하셨고, 그래서 그것을 증명함으로 인해서 인식의 전환이 좀 이루어졌죠. 그래서 시간 관리 제가 많이 못했는데, 그래서 비트에서 큐비트, 이제 큐비트로 넘어가는 시점이에요. 그럼 비트는 뭐냐라고 하면, 그러면 정보가 뭐냐라는 개념인데, 사실 이걸 설명할 때 자주 하는 예가 봉화대에 대한 설명을 자주 드려요. 우리 선조들도 아주 현명하게 비트란 개념을 활용해서 정보 전달을 했습니다. 전쟁이 났다, 전쟁이 안 났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불이 연기가 있다 없다로 해서 설명을 하였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불이 꺼져 있는 상태부터 다 켜 있는 상태까지가 이제 쭉 이제 경우의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때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어디에다가 우리 평화롭다라고 하는 정보를 인코딩 하겠냐 라고 물어보면 어디일까요? 위아래 중에 몇 번일까요? 평화로운 시대를 어디다 인코딩하고 싶으세요? 라고 하면 사실 다 모든 분들이 저기 불이 꺼져 있는 상태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본능적으로 정보를 인코딩하는 과정에서 옵티마이즈를 한 거예요. 정보를. 그렇죠? 만약에 여기에다가 평화롭다라는 걸 하면은 내내 불을 피워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실제 선조들은 어떤 규칙을 세웠냐면 이제 평상시에는 하루에 한 번씩 불을 한 번씩만 피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예 불이 꺼져 있으면 갑자기 쳐들어와서 그러니까 다 그냥 했다는 소식을 전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하루 한 번만 불을 킨다. 그리고 적군과 교전한다가 이제 가장 이제 어려운 순간이니까 이렇게 5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 정보라는 개념이 잘 안 와닿으실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 삶에서 가장 큰 이 정보라는 걸 깨달을 때, 정보의 힘이 깨달을 때는 사실 전쟁, 역사적으로 이 전쟁이라고 하는 거가 누가 먼저 아느냐가 되게 크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 전쟁이 났다, 저기 그 DMZ 부근에서 전쟁이 났다는 정보를 파악하신다면 그 정보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는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쭤보면은 그 정보를 얻었다, 전쟁이 났다는 정보를 누구보다 빨리 얻었다라고 하면 뭘 하시겠냐 라고 물어보면 이제 대부분의 분들은 빨리 도망가야지. 근데 조금 이제 뭐 현명하다고 할 수는 뭐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경제적인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빨리 달러를 사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그러니까 정보라는 게 실제로 굉장히 파워풀하고 그걸 다루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전쟁은 이제 그때도 조선 시대에도 이렇게 중요했었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저희는 지금 어디에다 정보를 인코딩했냐면 여기 불을 피우는 거에다가 정보 인코딩을 했죠. 그럼 만약에 이것이 비가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비가 온다면 연기로 우리가 정보를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말을 타고 이제 달려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정보를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우리가 정보 인코딩 했죠. 근데 그걸 어떤 물리적인 방법으로 인코딩 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처리하는 게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연기에다 인코딩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물리적인
이런 시각 정보에 결정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런 전기 신호를 우리가 바꿀 수가 있으면 이 전기 선을 따라서 빠르게 우리가 전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정보를 인코딩하는 것과 그걸 어떤 물리체계에 인코딩하느냐에 따라서도 이게 달라집니다. 처리하는 게. 그럼 이걸 이제 생각을 하시면 아마 뭐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정보 트랜지스터를 가지고서 이제 우리는 논리적으로 덧셈과 뺄셈과 이런 것들을 모두 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좀 바로 넘어가면 그래서 이제 비트에서 그럼 이 기본 단위를 우리는 아까 이 정보라고 하는 개념을 0, 1 이런 식으로 이제 인코딩을 했죠. 전쟁이 났다, 전쟁이 안 났다. 사실 그거를 봉화대에다 입력을 하든 전기 신호에다 입력을 하든 그거는 사실 개념적으로는 수학적으로는 동일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수학적인 개념을 아예 비트에서 퀀텀 비트로 바꾼 거죠. 그러면 이제 큐비트라고 하는 걸로 이제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 라고 하는 생각을 인식의 전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큐비트는 사실 뭐 0과 1뿐만 아니고 아까 중첩이라고 하는 것을 모두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전에는 계속 양자 중첩이 무엇이지? 이게 맞는 거야? 틀린 거야? 라는 거에 집중했다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양자역학이 맞는지 틀린,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관념과 이걸 판단할 수 있는 벨 시오렘을 우리가 실험적으로 측정하면서 인식적으로 양자 중첩을 어디에 쓸까? 그래, 양자 중첩 받아들이겠다 일단. 그럼 이거 어디에 쓸까라는 인식의 전환이 되었고, 그래서 그걸 이제 고민을 하게 된 게 양자 정보 학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양자 중첩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동전 던지기와는 개념적으로는 달라요. 동전 던지기도 확률적으로 0 또는 1이라고 하는 걸 나타내지만 아까 물리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얘의 정확한 상태를 알면 사실 얘가 앞으로 떨어질지 뒤로 떨어질지는 예측하는 가능한 범위 안에 있습니다. 근데 양자 중첩 같은 경우는 근본적으로 물리적으로 이것을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떤 이제 조금 더 어떻게 활용할까 생각해 보시면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 우리가 양자역학, 양자 중첩을 만들면 근본적으로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불가능하다고 이걸 만약에 받아들이면 그럼 그걸 가지고서 예측 불가능한 랜덤 넘버를 만든다면 어떨까? 그렇게 지금 현재도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라고 하는 게 칩으로 개발되어서 이제 판매가 되고 있죠. 개념은 비슷해요. 아까 전에 더블 슬릿 실험에서 어떻게 했냐면 이쪽으로 가는 경우와 아래쪽으로 가는 경우가 양자 중첩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처럼 빛이 위로 가냐 아래로 가냐를 이런 칩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가지고서 이 난수를 만들면, 랜덤 넘버를 만들면 이것이 본질적으로 예측하기 불가능한 그런 랜덤 넘버가 됩니다. 그리고 또 양자역학에서는 어떤 걸 또 내포하게 되냐면 우리가 이제 임의의 상태를 넣으면 이제 다른 상태와 어떤 퀀텀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이 채널이라고 하는 어떤 걸 통해서 갔을 때 얘가 뭐 A, B로 변한다 이런 건 가능한데 만약에 우리가 얘를 unknown state와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스테이트와 동일한 스테이트로 항상 만들 수 있냐, 그러니까 복제가 가능하냐 라고 하면 이거는 양자역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불확정성 원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얘를 우리가 정확하게 측정하는 게 불가능해요. 만약에 얘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으면 얘를 가지고서 똑같은 걸 만드는 게 가능하겠죠. 근데 얘를
불확정성 원리에 따라서 정확히 측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그리고 그것의 연장선상으로 그러니까는 unknown state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아는 것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복제하는 것 또한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자, 복제가 불가능하다라는 걸 활용하면 또 어떤 활용 분야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이런 식으로 중간에 도청자가 얘를 복제해서 정보를 복제해서 정보를 빼앗아가는 걸 그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겠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양자역학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그 특성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런 양자 보안, 양자 통신, 그런 양자 키 분배와 같은 그런 이런 프로토콜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결과적으로 이런 임의의 상태들을 우리가 다 만들 수 있고 다 중첩되어 있게 할 수 있고, 이 오퍼레이션을 우리가 동시에 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이런 이제 사실 요 뒤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조금 더 있긴 한데, 네, 네, 시간상 여기까지 일단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양자 컴퓨터는 근본적으로 이제 양자 역학적으로 이제 거동하는 그런 물리 시스템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시뮬레이션하고 어떻게 계산을 처리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활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제 물리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큐빗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준비하고 이렇게 조작할 수 있는 그런 물리 플랫폼들이 지금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개발이 되고 있고, 그것들 가운데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IBM에서는 이런 초전도, 이게 하나 이제 큐빗 칩이 되는데 이 초전도 큐빗을 통해서 양자 중첩 상태 만들고 이제 조작이 가능하게끔 그런 연구를 하고 있고, 아이온큐와 같이 이제 트랩드 아이온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 원자 하나하나가 그 큐빗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 보이시는 게 하나의 큐빗이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는, 그냥 제일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이고요. 또 포토닉 퀀텀 컴퓨터는 빛이 위 아래 중 어디로 가냐라는 그런 중첩들을 이용해서 이제 빛의 양자성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큐비트라고 하는 이제 수학적인 정의고, 이것을 이제 물리적으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지금 연구들이 되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조금 시작이 늦어서 조금 정리를 못한 측면이에요.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거의 핵심 부분은 결과적으로 비트에서 큐비트로 우리가 그걸 그 기본 단위, 정보의 기본 단위를 바꿨을 때 과연 어떤 기존의 비트에서 할 수 없었던 어떤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양자 정보 학문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